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올해 73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힘없이 축 처진 눈가.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성실히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살아왔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돈은 꼬박꼬박 적금에 넣었습니다. 외식은 명절이나 생일 때나 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 때론 힘들었지만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은퇴를 앞두고 제일 많이 한 생각은 아이들에게 뭘 남길까였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금이 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 이정희와 저는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성민, 둘째 진우, 막내 태훈. 다들 나름대로 잘 컸다고 믿었습니다. 성민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진우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태훈이는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모이면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아들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그런 풍경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키웠구나. 내가 이 가족을 지켜냈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아들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서로를 경쟁자로 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에게 잘 보일까?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그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과 적금이 제법 모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시골에 있던 조그만 밭도 팔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도 좀 편히 살자고. 죽으면 어차피 상속세 내고 아이들끼리 싸울 테니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우리 건강하니 나중에 줘도 늦지 않다고.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다 나눠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건강한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아이들한테 미리 주면 효도도 더 잘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현명한 조언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오후 세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제일 먼저 왔고 진우와 태훈이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이제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가정이 있고 살림이 빠듯한 거 아버지가 다 안다고, 그래서 미리 나눠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성민에게는 아파트 보증금을 줬습니다. 전세에서 살고 있던 아이가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만 보태서 집 한 칸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진우에게는 사업자금 일부를 줬습니다. 식당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좀 더 장사를 키워보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태훈에게는 전세금을 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손주 잘 키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었지만 그 눈빛에 걱정이 어려 있다는 걸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겠지.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아이들이 옆에 있어주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나눠준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에도 여전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요즘 일이 많다는 말, 다음 주말에는 꼭 들르겠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실제로 오는 경우는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슬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색한 신음소리와 함께 주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달려가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에게 들은 진단명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중증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와서 다행이고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렸습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이들이 자주 왔습니다. 교대로 병실을 지키기도 했고 간호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회사 프로젝트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말에는 꼭 오겠다고 했지만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둘째 진우는 좀 더 솔직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이번 달은 적자라며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태훈이는 처음엔 그나마 자주 왔지만 한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아내도 힘들어한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들 살기 바쁘겠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가, 재활치료비. 처음에는 건강보험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비급여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매주 병원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큰 돈을 나눠줬는데 이제 와서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아이들한테 또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땅 판 돈도 다 나눠줬으니 제 이름으로 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적금을 하나둘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하면서 깼는데 결국 다 깨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려면 특수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야 했습니다. 결국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 없던 제가
칠순이 넘어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밤마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잠 못 이루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돈을 미리 나눠줬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내 책임을 버린 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순간 저는 그들에게 의무도 함께 넘긴 셈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 받았으니 우리는 너희 손에 달렸다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이제 우리 거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책임감을 돈으로 사버린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석 달을 더 버텼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병실에 들여놓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아이들은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바빠서 그렇다고 곧 올 거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박동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새 아들이 다 왔습니다. 상주로 서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조문객을 맞으며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연락 자주 드리겠다는 말, 건강 챙기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남지 않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어디를 봐도 아내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조용함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자서 뭘 하며 살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막내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좀 보러 올 수 있겠냐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요즘 좀 바쁘다고 다음에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사실은 안 갈 거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지사의 권유로 요양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곳이라 비용 부담은 덜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자식도 없이 혼자 여기 들어오다니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낯설었습니다. 좁은 병실, 낯선 사람들, 규칙적인 일과 모든 게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같은 병실의 노인들은 대부분 저처럼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분들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아들이 해외에 있다며 박할머니는 딸이 바쁘다며 다들 비슷한 사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가 됐습니다. 도연 씨도 그랬구먼요. 우린 다 비슷해요. 살아보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대화들이 쓸쓸했지만 또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김도연 할아버지 손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올까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 태훈의 아들, 제 손자 하늘이었습니다. 15살쯤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 본 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새 훌쩍 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자가 찾아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그 뒤로 할아버지 생각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사과를 샀다며 까드릴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한테 돈을 다 주셨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알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놓고 아버지 한번 안 찾아가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바쁘다고만 했는데 그게 변명 같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손자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돈을 주면 사랑이 남는 줄 알았다고, 평생 모은 돈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그 돈이 사랑으로 남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더 생각하고 효도도 더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풀어버리더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나는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다 넘겨버린 거였다고. 이제 내 목 다 줬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거,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런 거였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그래도 자주 오겠다고. 아빠는 몰라도 자기는 할아버지 편이라고,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자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사람이 이 나이에 손자 앞에서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오래전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울지 말라며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린 손자가 73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하늘이는 2시간 넘게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들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줬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꿈이 뭐였을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럼 이루신 거라며 세 아들 다 키우셨잖냐고 말했습니다. 그게 꿈을 이룬 걸까 반문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준 거라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저를 또 울렸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하늘이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한다고, 엄마가 저녁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두워지기 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매주 토요일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오겠다고.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괜찮다고, 할아버지 보러 오는 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자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하늘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를 거라고, 이 아이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하늘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숙제를 가져와서 병실에서 하기도 했고, 가끔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읽어드릴까 물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읽으라고 할아버지는데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할아버지들도 하늘이를 좋아했습니다. 도연 씨 손주가 참 효자라고 부럽다고 우리는 이렇게 찾아와 주는 손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막내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이가 요양원에 자주 간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아이라고 내가 잘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태훈은 아니라고 그게 변명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늘이가 자기한테 말했다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자기가 그걸 모른 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만 받겠다고 하늘이가 오니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태훈이가 정말 올까 아니면 또 변명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늘이는 방학 동안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까지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 밖에 나가실래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하고 물으면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늘이는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이는 저기 꽃 예쁘다며 장미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내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이야기해달라고 할머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늘이에게 아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했을 때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할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할아버지보다 훨씬 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라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가을인가 아니면 겨울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매주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져서 병실에 오면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박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엄마랑 만든 쿠키예요 하고 말입니다. 하늘이가 올 때마다 병실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하듯 하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말이야 하고 말하면 다들 웃으며 도연씨 손주 자랑 또 시작이네 하고 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다른 할아버지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물려줄 돈보다 남겨야 할 건 기억이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남긴 건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대화, 전해준 가르침.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었는데 저는 그걸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던 어느 토요일 하늘이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하늘이 뒤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태훈은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들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태훈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한테 들었다고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리셨다는 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다고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다고 돈만 받아놓고 아버지를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했다고 돈으로 너희들을 묶으려 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태훈은 아니라고 아버지는 잘못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고 돈을 주면 너희가 더 잘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짐을 준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훈은 이제부터는 자주 오겠다고 하늘이처럼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만 받는다고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태훈은 아니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태훈이는 저녁까지 함께 있다 갔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병실로 돌아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태훈이 다녀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큰아들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훈이한테 들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겠다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사가 좀 안정됐다고 이제부터는 매달 용돈 드리겠다고 그리고 자주 뵈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됐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버지한테는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니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락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거라고 가족이잖냐고 말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엔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병원비로, 생활비로, 친구에게 빌린 돈 갚는데 다 썼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아침마다 주방에서 들리던 그 밝은 목소리, 도연 씨 밥 먹어요 하고 부르던 그 소리, 아이들 어릴 적 발소리, 좁은 아파트를 뛰어다니던 그 경쾌한 소리, 아빠 같이 놀아줘요 하고 조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손주의 따뜻한 손길, 매주 토요일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그 온기,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던 그 다정함. 그게 내가 남긴 전부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돈은 사라져도 이 기억들은 제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진짜 제 것입니다. 오늘도 창밖의 겨울 햇살을 바라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이 보입니다. 하얀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내일이 오면 하늘이가 또 올 것입니다. 토요일이니까요. 벌써 그 아이를 기다리는 제 마음이 설렙니다. 이제는 미련이 없습니다. 돈을 잘못 나눠준 것, 아내에게 미안한 것, 아이들과 멀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이 후회로 남지만 그래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으니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래도 하늘이 같은 손주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은 나눠줄수록 커지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시간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가족을 이어주는 진짜 끈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한 기억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웃음, 어려울 때 건넨 위로. 그런 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과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큰 의미가 됩니다. 저도 아들들과 다시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병실의 다른 할아버지들은 벌써 잠이 드셨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만 창가에 앉아 이 고요한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일 하늘이가 오면 같이 저 눈을 보러 나가야겠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는 겨울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던 평범한 순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주말 오후들, 그리고 지금 손주가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이 순간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됐다고. 그래도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새 아들을 키웠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고 이제는 손주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병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도 하늘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하늘이가 또 올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하늘이가 있고 이제는 아들들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결말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텅 빈 통장은 다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손주의 따뜻한 손길이 있고 아들들의 뒤늦은 후회가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세상을 하얗게 덮어갑니다. 저의 남은 인생도 저 눈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됩니다. 아니,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 당장 줘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한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했는가입니다. 저는 이제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만은 평화롭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감사함이 더 큽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손주 하늘이를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제 실수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창밖에 눈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습니다. 깨끗한 도화지 같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정일까요?